7분 후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특별계획구역 A-1-1 1번의 사업 설명회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이 지역 개발에 크나큰 관심으로 자리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호지구단위 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 A1-1 구역의 기존 안을 강동구청에서 서울시로 기존의 안을 서울시로 상정을 했습니다. 상정을 해서 지금 서울시에서 이제 각각 협의를 쭉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변경안을 상정을 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자세한 설명과 향후 이 사업의 추진 방식이나 개발 계획을 여러분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을 설명을 해드리고 이 지역에 계속 이렇게 어떤 미진하게 있는 지역을 보다 더 훌륭하게 개발을 하고 또 강동구청의 관문을 보다 더 산뜻하게 그렇게 가꾸는데 그 의의를 두고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했고요. 일단 통성명부터 하겠습니다. 이 통성명은 그래서 오늘 참석하시는 분들이 도시계획의 전문가 그리고 설계사무소 그리고 이 사업을 주관하는 주관자인 업무대행사 이렇게 다 참석을 했고 또 이제 법률적인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문서로 받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여러분들께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그때마다 설명을 정확하게 근거에 의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를 맡고 있는 저는요, 일군 건설에 대해서 오랫동안 이 조합 업무, 주택사업 업무만 근무를 하다가 지금은 업무 주관사, 업무 대행사인 주식회사 알파고의 사장을 맡고 있는 김성자 배짜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맨 먼저 지금은 서울시의 모 구청의 심의위원이시고 현재 서울과학기술대학의 겸임 교수로 재직하고 계시며 공학 박사인 도시계획의 전문가 우리 유 박사님을 여러분께 모셔서 보다 더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랫동안 기다리셨죠? 지루하셨을 겁니다. 아까 일찍 오신 분들이. 지금 이제 천호지구 A1-1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안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마 좀 생소하게 느끼실 겁니다. 우리가 보통 예전에 지구단위 계획으로 기존에 설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변경 예정안을 가지고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부개발 계획이 뭐냐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여러분들 집을 지실 때 땅의 경계 측량하는 것을 우리가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부개발 계획은 뭐냐면 평면도를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내부에 화장실을 어디다 두고 이렇게 세부적으로 안을 수립하는 걸 바로 세부개발 계획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루하게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지루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이해가 잘 되도록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저희가 이제 회사 설명, 과연 그러면 우리 NC는 뭐 하는 회사인가 그걸 알아야 여러분들이 이해가 빠르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업개요, 그 다음에 사업지 환경 분석 세 차트로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 보시면 저희가 이제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나 재건축, 재개발 사업, 시장 정비 사업 여러 가지 사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단위 계획을 하면 세부개발 계획이나 그 다음에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서 하신 걸 보면 시간대는 거의 각 사업을 해보면
특히 지금 은평 신사 11구역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에 저희가 정비구역을 지정해 줬는데 아직까지도 관리 처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보시면 영등포구 대림 3구역 이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은 성모병원 뒤에 보시면 지금 940세대 해가지고 금년 11월에 입주 예정입니다. 빨리 되는데 굉장히 빨리 가고요. 늦게 되는 데는 한없이 오래 가고요. 그 다음에 뭐 시장정비 사업은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지구단위 계획 변경을 해서 지역주택 조합을 많이 해드려고 하는데 지금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 의문점을 가지고 계시는 게 지역주택 조합이라고 그러면 약간 이게 좀 민감한 부분이 많이 생각들 하실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재건축이나 재개발보다 지역주택, 주택법에 의한 건축물을 짓게 되면 더 이득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득이 되는 이점이 뭐냐면 주택법으로 가게 되면 여러분이 임대주택을 부집이 안 져도 됩니다. 근데 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정비법으로 집을 짓게 되면 임대주택 일부를 공공기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실지 특별계획구역 A1-1 세부개발계획안 해가지고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460번지 1호에 26,840.5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현재 보시면 여러분들이 사시고 계시는 데가 제3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을 지금 세부개발계획안을 수립하게 되면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상향이 됩니다. 용도지역이 상향이 된다는 것은 결국에는 건물을 더 높이 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항상 들어보시면 건폐율이나 용적률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용적률은 뭐냐면 높이 올라가는 거를 제한해 주는 겁니다. 얼마나 높이 올라갈 수 있냐, 그 다음에 건폐율은 땅에서 얼마나 넓게 갈 수 있냐, 그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가 바로 우리가 천호역 인근에 있는 세부 제-A1-1구역과 A1-2구역 특별계획구역입니다. 그래서 특별계획구역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가는 조건이 뭐냐면 현재 여러분들이 여기 그냥 올려주는 게 아니고 일정 부분을 공공기여를 해야 됩니다. 공공기여가 뭐냐면 국가에다 내놓는 거죠. 도로나 뭐 여러가지 공원이나 이런 시설을 내줘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해 주죠. 그래서 개발 기본 방향 보시면 이제 공동주택을 짓기 위해서 지정용도도 줘야 되고 주민 편익 시설도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죠.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쭉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기존에 보시면 지금 이 형태가 기존에 우리가 지구단위 계획으로 잡혀져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서울시로 변경안으로 올라간 것은 이 도로를 직선으로 피고 이 도로 부분, 이 도로 그 다음에 이 부분에도 셋백을 해서 이 면적에 이 전체 부지 면적의 약 17%를 내놓게 되면 이 부분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해 줍니다. 또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해 준다고 해가지고 그냥 해주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건물을 질 때는 지정용도라는 것을 또 제한을 둡니다. 지정용도가 뭐냐면 기존에 보시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보시면 문화 및 집회시설을 30%를 지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실질적으로 30%를 더하게 되면 얼마가 되죠? 도로로 내놓는 게 실질적으로 17% 정도 내놓는다고 그랬죠. 근데 30%를 더 내놓으면 거의 47%를 더 뺏기는 상황이 되죠. 근데 변경안에서 보시면은 지상에 10% 정도만 더 내놓으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준주거지역으로 가는 요건이 뭐냐면 일반 공동주택을 지내는 계획이 아니고요. 여기에 따르는 문화 및 집회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일반 건물을 지으라고 사실 용도지역 상향해 주는 거고요. 단 공동주택을 지으려고 그러면 여기에 용적률 체계가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준주거지역으로 가야 되면 용적률이 상한 용적률이 400%까지 가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용적률 체계가 여기하고 다른 게 여기에 지정용도 지상의 10% 지하의 10%를 해주게 되면 기본 용적률이 250에 허용이 350에 상한이 4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공동주택을 짓게 되면 지구단위 수립 기준안에 따라서 정의됩니다. 따라서 지면서 기본이 230, 그 다음에 350, 그 다음에 400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그 지정 용도를 안 짓게 되면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에 보시면은 지상의 10%라는 거는 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일종의 공공기여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죠. 아직은 이게 그 지금 서울시에 올라가지고 아마 금년 12월이나 내년 초까지는 1월까지는 아마 결정 고시가 날 겁니다. 결정 고시가 나면 용적률 체계도 정확하게 나올 거고 지금은 강동구청에서 서울시로 상정한 예정안을 보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보시면 저희가 지금 A1 구역에서 할 수 있는 게 주택법하고 도정법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뭐 주택 재개발로 보시는 경향하고 구분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과 재건축 재개발조합과의 차이는 뭐냐면 법은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에 근거해서 건물을 짓습니다. 그 다음에 재건축 재개발은 여기는 재개발이 해당되겠죠. 지금은 예전에는 정비예정구역 도정법에 보시면 2조에 보시면 예전에 정비사업에는 재건축 재개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에서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이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싹 빠져 있죠. 재건축 사업은 공동주택만 재건축이 되고 단독주택 노후 불량한 건축물이 많고 지금 여러분들 같이 있는 데는 재개발이라고 그러겠죠. 그래서 이 법 취지를 보시면 주택조합은 주택법으로 가시고 이 법에 따르고요. 그 다음에 취지는 지역주택조합인 경우에는 지역 주민들의 내 집 마련입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득금은 주민들이 다 가져가는데 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의 경우에는 초과이익 환수금을 국가에서 가져갑니다. 일정하게 어느 정도 금액이 올라가면 남는 금액은 다시 그 초과이익 환수제도를 이용해서 가져가죠. 여기에 보시면 주택법으로 하는 거는 초과이익 환수제가 적용을 안 받습니다. 그 다음에 재건축 도정법으로 하는 것은 적용을 받아가지고 초과이익은 회수를 하죠. 다음에 하도 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이 문제가 많다 보니까 2017년부터 강화가 돼가지고 굉장히 지금은 안정적인 추세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서울시에서 가장 많이 하는 데가 동작구 쪽에서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시면 조합원 모집이 예전에는 2017년 6월 3일 이전에는 이런 모집이 없었습니다. 근데 개정이 된 거는 관할시 군구청에서 조합원 모집 신고 후 그 다음에 가능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사전 검증 및 인가를 해줍니다. 예전에는 이런 안전장치가 전혀 없었죠. 없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된 건 사실입니다. 다음에 토지계획사항도 의무사항이 없었습니다. 근데 2017년 6월 3일 이후로는 조합 설립 인가 시 반드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80%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에는 95%가 확보가 안 되면 인저 사업 승인을 안 내줍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보시면 토지계약, 예전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택 조합한다 그러면 이러한 거 확보 안 하고 조합비만 받고 조합원들한테 동호수 분양해가지고 대부분 뭐 도망가고 이런 사례가 많이 돼가지고 피해를 많이 입었던 사례가 많습니다. 근데 지금은 완벽하게 관에서 관리해주고 절대 이러한 게 확보가 안 되면 승인을 안 해주기 때문에 안전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대 행사도 예전에는 필요가 없었습니다. 몇 분이 모여가지고 전문가 없이 그냥 쑥덕쑥덕 공론에 의해서 진행이 됐었죠. 근데 63주택 개정 이후에는 반드시 업무대 행사가 자격 요건을 가진 회사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업무대 행사의 업무 범위 규정도 있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서 완벽하게 하기 위한 그 주택 조합이 많이 지금 설립이 되고 있죠. 다음에 조합원 탈퇴 환급에서도 보시면 예전에는 탈퇴나 환급이 불가했습니다. 조합원이 되면. 근데 지금은 탈퇴나 환급을 규정해서 어떤 문제가 나는 여기 도저히 하기 싫다 하면 뭐 현금 청사를 하든 해서 탈퇴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줬고요. 그 다음에 조합원 창립총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 창립총회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몇 분이 모여서 가칭 추진위 위원장님이나 조합장님 구성해서 그냥 정리해서 가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됐지만 2017년 6월 3일 이후부터는 중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전체 조합원 중에 20%의 찬성을 받아야 되고 일반 사항은 10% 이상 찬성을 받아야만이 되는 상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시공사의 책임 범위도 전혀 없었습니다. 예전에 조합비 내고서 시공사의 책임 범위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돈 내고 땅바닥 치고 울고 난리 나는 뭐 텔레비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 경우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러한 것을 안전 조치를 하기 위해서 이제는 전체 공사 비용의 30에서 50%까지 완전하게 시공 보증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도망가거나 먹튀나 이런 걸 할 수 없는 상황이죠. 다음은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절차입니다. 이 조합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다음에 토지 매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를 하고 조합원 추가 모집하고 시공사 선정하고 사업계획 승인하고 그 다음에 동호수 추첨해서 여러분들이 가시고 착공합니다. 여기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대주택 의무 비율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도정법에 의한 것은 임대주택 의무 비율이 있습니다. 일정 부분을 또 임대주택으로 놀아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다음 여기에 보시면 우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보시면 제12조에 보시면 정비계획 위반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1항에 보시면 토지 등 소유자가 법 14조 1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위반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위반을 제한하려는 경우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하 및 토지 면적 3분의 2하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를 받은 후 시도 조례로 정하는 제안서 서식에 정비계획 도서, 계획 설명서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토지 등 소유자라는 것은 토지와 건물을 가진 사람만 조합원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14조가 뭐냐면 법 14조는 이 내용입니다. 법 14조 내용의 1호에 보시면 제5조 1항 제10호에 따른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상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위반 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이 수립이 안 될 경우에는 이 내용대로 해서 위반을 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시면 법에서 보시면 시행령이나 법에서 보면은 정비계획 위반자는 사실은 관에서만 하게 돼 있죠.
관에서만 하도록 돼 있는 상황인데 요즘은 서울시 도시환경주거정비법 조례가 조금 변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여건을 가지면 매년 도시기본계획이 있는데요. 정비법에 보시면 10년마다 한 번씩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10년 동안 했는데 진행이 안 되다 보면 5년에 한해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다시 재수립을 해서 여러분들이 도정법으로 가게 되면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고자 했던 것은 지금 주택법으로 가나 도정법으로 가나 뭐가 좋냐 이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으로 주택 재개발로 가면 시간이 거의 지금 바로 된다고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절차에 따라서 굉장히 가는데 내놔야 되는 게 공공기여해야 되는 부분이 주택법으로 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많이 있고 어떤 이득에 대한 게 조합원들한테 가는 것보다는 국가로 가는 게 조금 더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 법은 이렇게 바로바로 사실 즐겁게 설명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워가지고요. 자, 여기에서 제가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택법에 의한 지역주택조합은 여러분들이 예전에 우려했던 것처럼 어떤 문제점이 없다는 것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응답에 제가 시간 관계상 다는 못해드리더라도 간단하게 몇 분 정도는 질의를 받아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지역주택조합은 1군 건설사가 못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1군 그건 아닙니다. 왜 1군 건설사가 못 들어오는 그렇게 아니 법으로 정해놓은 건 없죠. 그래서 동작구도 보면 네. 지수역의 A가나 그게 이제 규모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도정법에 의한 도시정비법에 의한 것에서 다 1군 건설 들어오는 거 아닙니다. 규모가 작으면 1군에 안 들어오죠. 1군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왜 그러냐면 어느 1군 업체가 요즘 같은 경우에는 95%가 권원이 확보되면 어느 누구나 다 들어옵니다. 땅이 확보되면 확실한 건데 이거는 사업이 중단될 수가 없기 때문에 다 1군 업체도 다 들어옵니다. 지금 우리 규모 정도 되면 1군 업체 선정해도 아마 무리수는 없을 겁니다. 그건 제가 선정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선정하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는 잘못된 정보라고 제가 생각됩니다. 또 다른 질문 세대수가 몇 세대가 아니 지금 이제 저는 이제 도시 쪽에 법률적인 얘기 드리는 거고 세대수는 조금 있으면 우리 건축 설계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고요. 다음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네 말씀해 주세요. 예, 지금 주택법이 조금 유리하다는 쪽으로 유리한 식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래도 도정법하고 주택법하고 그래도 장단점이 좀 있지 않을까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주택법과 도정법 장단점 사실 권한이 제가 보면 주택법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짓는다고 보시면 되죠. 근데 재개발 사업이라는 것은 약간 공공성이 있죠. 관에서 임의대로 정비계획을 수립해 주잖아요. 그러면 민간이 오게 되면 나는 용도지역을 상향해서 용적률을 가장 극대치로 가려고 하죠. 근데 관에서 줄 때는 여기 지역에 맞게 많이 주려고 하진 않죠. 주변 경관이나 공공을 위해서 해야 되니까 그런 차이가 조금 있죠.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시면 네. 아니 지금 그 재개발법이 네. 시행을 할 수 있는 곳이에요 우리가요? 그러니까 조건에 맞아야 됩니다. 조건에 맞으면 아니 그러니까 재개발법에는 네.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웠었잖아요. 네네. 네예. 근데 우리 쪽은 주택법은 우리가 원하면은 95% 하기만 되면은
바로 예예 뭐 내일에도 바로 딱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세부개발 대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구단위 계획이 서울시에서 완전히 정리가 되고요. 금년 말까지 아니면 내년 1월까지 그 이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더니 세부개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바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게 5년에 한 번씩 하는 거잖아. 어떤 게 재정비 지금 재정비가 5년에 한 번씩 해주는 거죠. 예. 예. 아직도 뭐 멀었다는 얘기. 아니 지금 재정비 이제 금년 12월이나 1월에 정리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2월이에요. 예, 금년 10월 지금 서울시에 올라가 있습니다. 주민이 재개발을 원하지 않은 아 정비 사업이요?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예. 안 해도 되는 거죠. 아니 저기 11월 20일 날 올라가는데 올라가 있다면 안 되잖아요. 올라가지를 않았는데 아 강동구청이 그냥 있잖아요. 아니요 그 지금 여기에 보시면 2025년 그 서울시 도시주거 환경 요 문서가 있거든요.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그거를 이해가 다 돌려줘야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지금 안 가고 강동구청이 그냥 있는데요. 어떤 게? 그게 지금 서울시에 안 올라갔다고. 아 이거요? 이거는 저는 이거는 제가 검토한 게 아니고 또 설명을 해주시죠. 아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설명 그런 분들 바뀐 적 뽑는다고 가만히 보니까 말이야 설명을 하는 게 뒤에서 들어보면 오라고 뭐 똥개 오르려고 오긴 오는데 아 예예 지금 얘기하는 게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그 배포한 그 식소리에 대해서 제가 다소 변경을 한 이유가 뭐냐면 강동구청에서 서울시로 천호 지구단위 구역에서 특별히 구역을 상정을 해서 지금 각각 지금 협의 중인데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과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 중요성 때문에 제가 그 식소를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건 제 욕심이겠지만은 여러분께서 강동구에서 서울시로 입안했기 때문에 상정했기 때문에 아 이 내용이 어떻게 바뀌는구나 어떻게 바뀔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식소를 좀 바꿨습니다. 이제 이 점은 좀 양해해 주시고요. 이건 뭐 운영상 큰 문제는 되는 거 아니니까 그 다음에는 저희 그 특별계 구역의 A1-1번의 추진위원장님과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하고 계속해서 아주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야 될 분입니다. 토지 가격도 결정을 하고 또 이 개발의 방향도 앞으로 여러분들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마침표를 찍으실 우리 200만 회장님을 모시고 간단하게 여러분께 인사말을 드리겠습니다. 추진위원장님하고 200만 회장님 앞으로. 안녕하십니까 지분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465-34호에 사는 이영석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올해 살아서 그런지 제가 저 추진위원장을 하루로서 제가 부탁을 받고 수락을 했습니다. 이제 많이 공부도 해야 될 것 같고 자문도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힘도 안 될 때까지 제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저는 여러분들이 얼굴이 좀 익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제가 2010년도에 천호동에 들어와서 이제 2012년도에 철수를 한 유로 200만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다시 8년 가까이 만에 8년 만에 인사를 다시 드린 것 같아요. 이제 이따가 제 설명의 차례가 오면 재개발을 여러분들이 이제 하실 분도 있고 또 뭐 지역조합에서 내 땅을 팔고 나가실 분도 있고 여러분들이 계셔요. 각자 취향이 다 다르니까. 그래서 이제 재개발을 할 때 우리 땅값과 지역조합을 할 때 우리 땅값이 얼마인가 하는 것을 제가 비교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지향해야만 우리 재산의 가치가 가장 높은 것인가 하는 것은 제 설명 때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반갑습니다. 이번에 각 파트별로 도시계획, 그다음에 설계, 이 사업을 주관해서 이끌어갈 업무 주관사 이렇게 이제 각 파트별로 다 오셨으니까 그 파트에 따라서 그때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질문을 해주십시오. 해주시고
제가 왜 이제 인사말 끝내고 나서 도시업체를 먼저 설명을 하게끔 한 이유도 우리 지역이 좀 뭐 민감한 건 아닌데 서로 상반되게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그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저희 나름대로의 그 법률적인 법규에 따라서 설명을 이제 해드렸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 이제 주식회사 알파고는 30년간을 쭉 조합 일만 해왔어요. 해오시고 소개할 우리 회장님께서도 이 업에만 계속 종사하신 분입니다. 자, 여러분께 인사드릴 우리 주식회사 알파고의 서독조 회장님입니다. 네, 시민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금 소개한 주식회사 알파고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서독조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조금 후에 우리 건축 설계에 관한 설명이 있은 후에 사업 추진 방법 사항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좀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그 주식회사 알파고의 서독조 회장님께서는 이 다음 순서 때 사업 개발의 방향이나 방식이나 기타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앞에 서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자 그러면 뭐 아직은 그 마침표를 찍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예상입니다. 그러나 예정이나 예상이 전혀 근거가 없는 건 전혀 아닙니다. 아니고 그러면 이 지역에 과연 아파트가 어떻게 몇 층까지 될 건가, 몇 층내나 될 건가, 이 법률적인 검토를 하는 것이 건축사 사무실입니다. 종합건축사 아르인 건축사 사무실에 우리 이범석 전무님이 오셔서 예정되는 사항이지만 여러분께 잘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우리 이 전무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주민 여러분. 저는 아르인 건축사무소 임원으로서 대표로 지금 여기 주민들한테 설명을 들어달라 한 이범석 전무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설명에 입서 저희 사무실에 저기 아무래도 궁금하시니까 저희 사무실에 뭘 하시는지 잠깐 실적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지금 위치는 강남구 개포동에 지금 위치해 있어가지고 저희 임원들이 4명이 있어서 설계부하고 도시계획 사업부, 감리부, 관리부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의 실적은 지금 현존에 지금 첫 번째로 이 영종도 도시개발에 한 600세대 정도에서 지금 사업 승인이 토지주 조합으로 요번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지금 건설회사를 1군을 지금 선택을 하려고 지금 대비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만정지구 요거는 우리 지구단위 사업으로 사업 승인도 이것도 완료가 된 상태에서 건설회사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수원 권선지구 요 부분은 지금 완공 상태는 2,400세대인데 요거는 한화 건설이 2,400세대를 작년에 완공을 해서 지금 입주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분은 천안 원성동에 재건축 도시정비 사업으로 인해서 재건축 사업으로 1,200세대를 지금 사업 승인을 완료돼서 처음에 현대건설에서 이걸 지금 하고 있다가 대립이 지금 다시 선정이 돼가지고 뉴스테이로 지금 진행 중입니다. 요거는 천안 용곡지구 1200세대, 요번에는 보령에 600세대 이거는 도시개발 사업으로
저 한라건설이 했고, 이거는 코하루 아파트입니다. 코하루 아시죠? 코하루 그 아파트인데 보령에서 지금 현존에 위치가 제일 좋고 제일 비싼 아파트로 지금 선정이 되겠습니다. 지금 완공된 상태입니다. 이 부분들은 그 밖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사항은 접어두고 여러분이 궁금하신 그 다음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좀 전에 우리 그 도시계획 유 박사님이 여러분들한테 지구 단위 도시계획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지구 단위가 중요한 게 여러분의 땅의 가치를 어느 정도 평가를 해주느냐, 거기에 의해서 여러분의 그 토지 가치를 배분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특별 설계 구역으로 강동구에서 지금 변경안이 서울시에 상정돼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상정안이 여러분의 그 땅의 가치를 높여주기 위해서 지금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가치성을 높여줘서 열린 단계에서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 사항을 우리 건축법에서, 주택법에서, 도시계획법에서 용적률, 층수 이런 사항을 제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지금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다시 똑같은 조건의 대지입니다. 제가 이 부분이 지금 올림픽대로 부분이고, 이 부분이 풍납토성 고가 부분 올라오면 초로대기로 연결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지금 우리 이 부분에 2구역이 있는 부분이고, 이게 12m 잘린 부분이고, 이 부분이 지금 현존의 광진교로 가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존에 저는 주거지역과 준지역의 가치성, 땅의 가치성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땅의 가치성이 얼마만큼 높여지느냐에 따라서 그게 가치가 올라가니까 이게 용적률입니다. 여러분은 용적률에도 정확히 아셔야 돼. 용적률이 지금 현존에 보면 서울시 조례에 주거지역은 250%입니다. 250%라는 거는 땅에 1000평이면은 2500평을 줄 수 있는 2.5배, 땅에 그 2.5배를 줄 수 있는 면적입니다. 그 분양하는 면적이 많아져야 자기 땅의 가치가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주거지역은 250%, 준주거지역은 400%까지 지금 열려져 있습니다. 400%까지. 그러면 150%가 상승이 됩니다. 그 용적률 자체가. 그러면 건물 면적이 150%를 더 질 수 있다는 그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서울시와 강동구청 협의에 의해서 숙고하게 검토하고 있는 그 결론입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들은 왜 이게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분리를 해서 어떤 것이 이 사업성이 좋느냐, 그거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일단은 똑같은 형태에서 환경적으로 보면은 요 부분이 지금 풍납소송 있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이 올림픽대로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법적인 그 검토성이 있어요. 다음 상황에 보시면은 풍납토성 부분에서 문화재 않습니까? 문화재 구간입니다. 문화재의 높이 제한이 있습니다. 문화재의 높이 제한에서 안각이 문화재 높이의 그 풍납토성 위치에서 초로대로 끝부분이죠. 끝부분에서 안각을 표시해서 요 부분에서 이 범위 내에 건물을 져라.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렇게 걸린 부분이 우리 아파트 단지에서 10층입니다. 10층 높이로 저층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15층, 26층, 34층 높이 이렇게 안각으로 표시하고 요게 사선으로 이렇게 그 법적인 제도가 정해져 있어요. 그 다음에 한강, 올림픽대로 이 법은 그 조례나 건축법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그 임의대로 규범적으로 만드는 법입니다. 한강대로변에서는 높이 짓지 마라. 그 경관이 해친다. 아니면 그 통경이 없다. 그래서
만든 법인데 이 부분은 올림픽대로 해서 28.5도 그 다음에 저쪽 끝부분에서 21도간에서 이 범위에서 지지 마라 하는 법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 법에서 우리 사업부지에서 하다 보면은 21층까지는 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걸린 한강 올림픽 대원에서 하는 부분에서 첫 번째 아파트는 15층 이하로 제한을 해라 하는 그 사항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법적으로 움직여야 되니까 요 두 가지 높이 제한 사항이 우리 땅에 층수에 무지하게 관련돼 있어가지고 층수에 관련이 있으면 높이 묻으려면 용적률이 감소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층수에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 관계로 다시 돌아가서 주거지역과 준지역에 이제 검토를 보겠습니다. 똑같은 풍납동에서 높이, 똑같은 그 아파트 배치 안에서 높이에서 제한을 받다 보면은 이 부분은 높이 보면은 여 부분이 지금 10층입니다. 10층, 11, 12 이렇게 쭉 높이에서 올라가요. 올라가서 여기까지가 34층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제한자니까 요 부분이 15층 이하로 될 수밖에 없어요. 요 부분이 똑같이 준주거지역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한강에서 이쪽으로 사선을 잡다 보면은 이 한강변에 이 부분의 첫 번째 아파트 통로는 15층으로 제한을 하고 있어요. 21층까지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데 첫 번째 아파트는 15층으로 제한을 있다 보니까 높이가 이 부분과 이 부분은 안 나와요. 마찬가지로 준지역도 안 나와요. 그러면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이 부분을 가지고 층수를 올려서 우리 용적률을 높여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업성 가치가 준주거지하고 주거지하고 우리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주거지역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일조권이라고 지금 들어보셨을 거예요. 물론 진북 쪽에 북쪽에 일조권하고 자기 사는 최강부 내가 거실에서 볼 수 있는 최강부 일조권이 그 준주거지역과 주거지역이 다릅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은 이것도 인동가격 이 최강부 일조권입니다. 이게 높이의 배입니다. 높이의 1배. 그러니까 30m면 30m를 떨어져야 되고 요 34층이면은 요게 100m입니다. 100m 높이가 100m가 떨어져야 돼요. 이 부분이. 그 다음에 이쪽에 마찬가지로 최강부 일조권 최강이 있는 부분은 그러다 보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주거지역과 준지역을 비교하면은 주거지역의 최강부 일조권은 이 도로 부분이 있어요. 도로 부분. 이 도로가 12m입니다. 그러니까 8m 도로고 요 부분과 요 부분은 정해져 있고 높이가 요 부분에 이제 높이를 산정함에 있어서 이 최강부 일조권은 도로의 중심에서 우리 아파트 단지는 이 거리가 그 인동가격 거리가 배인데 높이의 배인데 요 부분은 도시계획 도로 중심에서 2분의 1 그러니까 이쪽에도 아파트가 예상을 하고 있어요. 들어설 수 있다고 여기서 그러면은 요 도로 중심에서 2분의 1 또 2분의 1 주면 배가 됩니다. 그래서 1배를 만드는 것이 법적인 타당성 원리로 도로에서는 도로 중심에서 그 배를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높이에 2분의 1을 뛰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저층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 근데 준주거지역은 그 사항이 2분의 1이 아니라 4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층수가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이 배가 차이 납니다. 2분의 1을 뛸 걸 4분의 1을 뛰어도 됩니다. 도로 부분에 도로 중심에서 여기는 4분의 1, 주거지역은 2분의 1.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는 15층이 올라가는데 여기는 30층이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적률은 이 준주거지역이 층수가 높이 올라가다 보니까 높아지고 있어요. 우리가 주거지역은
250%가 한도입니다. 요거는 400%가 한도인데 우리가 이 주거지역의 이 똑같은 배지 안에서 그 높이 제한사항으로 법적사항으로 하다 보면은 이 아파트 단지에 똑같은 세대수를 놓고 풀었을 때 여기에 446세대, 요 부분은 611세대에 나옵니다. 그 차이, 굉장한 차이가 많이 있죠. 160세대가 차이가 나고 있어요. 이 높이 제한상으로. 그러다 보면은 왜 내가 주거지역에 하는데 각 3종 주거지역을 가지고 이 가치성을 따지냐, 준주거지를 따지냐, 그거는 100% 다릅니다. 준주거지역에 따졌을 때 우리 용적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이 지금 도표상의 그림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런데 주거지역은 250%가 상한입니다. 지금 서울시 법에. 준지역에는 400이고. 근데 서울시가 이 준주거지로 풀어줄 때 기부채나 많고 풀어주진 않습니다. 기부채나 많고. 우리는 주거지일 때도 이 도로를 정해놨기 때문에 기부채나 부분은 17%, 요 부분은 정해놨기 때문에 이거는 17%는 둘 다 제공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준주거지를 풀어줄 때 생활 편익시설, 그 문화시설, 집회시설 이런 것을 기부채납을 10% 연면적에 10%를 하게 돼 있어요. 그거에 풀어지면은 상한 용적률 400%까지 용적률을 확대해 줄 수가 있다 하는 도시계획을 전 유박사님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존에 저희가 용적률을 따질 때 이 부분은 200% 주거지역이 200%밖에 못 찾고 요거 똑같은 조건에서 요 부분은 지금 670%까지 찾았어요. 주거 부분만. 생활 편의시까지 포함이 된다면 300%까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준주거지로 가야만이 여러분의 땅의 가치가 좀 더 상승되고 이거를 열려있는 법을 강동구에서 서울시에 지금 올려놨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하셔가지고 무조건 주거지역으로 풀어주십시다 하고 기도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저희 우리 설계사무실에서 판단하는 법적 판단입니다. 이게 성급하게 모든 것이 디자인적으로는 앞으로 이 지구단위가 끝나야, 그 도시계획이 끝나야 저희 건축을 행위를 정확히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디자인 부분이나 나머지 이 환경적인 거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아파트의 가치 내용물 환경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것들은 나중에 추후에 저희가 충분한 검토에 의해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성품이 배치도 준주거지로 했을 때 이 완성품으로 가야 여러분의 땅의 가치성이 충분한 찰수가 있다 보고 봐서 여기에 621세대 현존에 이거는 예상입니다. 저희 법규주로 현존에 서울시에 상정한 것을 상정이 완료가 됐을 때를 예상을 해서 가치성을 풀었을 때 11세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다목적 체육시설, 복지시설은 이걸 연면적의 10%를 줘서 용적률을 300%까지 올릴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서 오늘 여러분들의 내용을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앞으로 이 건축은 디자인을 참 잘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내부의 환경으로 내가 꿈의 아파트 드림, 마이 드림 해가지고 꿈의 아파트를 될 수 있는 내용이 우리 건축 사무실의 역할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주민들이 처음에 만났지만 저희 사무실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여러분의 모양을 이쁘게 천호에 제 1구역으로 해가지고 발전을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도시업체나 설계사분들 오셨는데 월권을 하지 않고 포인트 3가지만 제가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대지 면적이 8,119평입니다.
A1-1 지구가 구역이 8,119평인데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현재 이게 천호대교입니다. 천호대교 바로 옆에 4m 도로가 있죠. 일방통행. 이쪽으로 2m 더 도로를 저희 부지에서 확보를 해줘야 됩니다. 그럼 6m가 되는 거죠. 6m. 그리고 이쪽이 이제 A1-2 지역이에요. 가운데 경계선이 12m 도로를 확보해 줍니다. 12m. 그리고 이쪽이 8m 도로를 확보해 줘야 돼요. 8m. 그리고 여기 공간이 이걸 교통광장으로 또 면적을 기부천을 해야 되고, 한강 쪽에 이 부분이죠. 이 부분 6m 도로를 이거는 아무 목적물을 설치할 수가 없어요. 자, 정리하면 도로로 나가는 게 총 8,119평에서 17.6%, 지금 예정입니다. 확정 아니고 도로로 나가는 게 17.6%가 빠져나가요. 그렇게 하고 준주거로 가나 일반주거로 가나 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17.6%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무님께서 설명을 잘 들으셨는데 잘 해주셨습니다. 이제 여기에서는 일반주거 현재 가면 이대로 가면은 세대수가 왜 이렇게 적게 나오느냐? 일반주거로 갔을 때는 동과 동 사이, 예를 들어서 101동과 102동 사이에 이겨가는 거리가 높이의 2분의 1을 띱니다. 그런데 준주거로 가면은 4분의 1을 띄어요. 법이 그래요, 법이. 그래서 뛰는 거리가 적기 때문에 주거지역보다는 주거지역으로 가야 훨씬 유리하다. 단 준주거로 갔을 때 조건이 있어요. 제가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한 가지가 뭐냐? 도로를 17.6%를 기부처럼 하는 거는 이거는 이리 가나 저리 가나 똑같은데, 준주거로 가기 위해서는 공공시설을 10%를 지상의 10%를 지어서 기부처럼 해야 됩니다. 이 공공시설이 뭐냐? 강동구청과 서울시에 부족한 시설들이 있어요. 뭐 도서관이나 뭐 어린이시설, 뭐 보육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이나 이런 거를 저희들이 지상의 10%를 다 지어서 기부천합을 해야 됩니다. 이게 대전제예요. 이걸 해주면 준주거를 해줍니다. 근데 이제 준주거 용적률이 최고 400%까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전문님께서. 그런데 저희는 이것저것 다 따지다 보면 300%가 채 안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일반적으로 가면은 용적률 최고 250%에서 준주거로 가면 400%인데 400%를 저희들이 다 찾아먹지 못하니까 300% 찾아먹는 거예요. 그러면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차이가 갭이 50% 나잖아요. 50%에서 도로 17.6% 플러스 지상의 10% 하면은 이 17.6%는 저희들이 기부천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50에서 27.5%, 20.3%가 세이브가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금방 하셨죠? 이제 뭐 감이 옵니까? 예, 옵니다. 감이. 예, 이 조건입니다.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줘야 일반 주거에서 준주거로 갈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고. 하여튼 도로는 불변입니다. 일반 주거에서 준주거로 가는 것도 두 가지를 기부처럼 하는 거, 이거는 불변입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확정이 아니고 예정사항입니다. 예정사항.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도시계획에 우리 유현웅 박사님 설명 들었고, 건축사 사무실에 설명 들었고, 그 다음에는 사업의 추진 방향이나 사업의 추진 개발이나, 자, 과연 이 땅에다가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해야 여러분도 좋고 다 좋은가, 참여하신 분들 다 좋은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까지 종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0년간을 지역주택조합에 치중해서 아직까지 사고 한번 나지 않고 진짜로 성공적으로 이끌어오신 우리 그 주식회사 알파고의 서덕주 회장님께서 직접 하십시오. 예, 서덕주 회장님께서 사업 전반의 총괄적인 부분을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지루하시죠?
최대한 합축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지루하더라도 중요한 사항만큼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또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서요.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제일 먼저 사업 진행 방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단독주택으로 형성되는 지역이지만 결국은 공동주택, 아파트를 지어야 되는 땅입니다. 그러면 아파트를 짓기 위한 사업 추진 방법은 대한민국 법률 테두리 안에서는 세 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 건설사나 사업 주체가 이 땅을 사가지고 일반 공급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주택조합으로 해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주체가 돼서 땅을 확보해가지고 한 세대당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한 세대당 공급받는 지역주택조합 추진 방법이 있고 도시정비법에 의한 재개발 방식이 있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일 먼저 말씀드린 일반 공급 방법은 지금 거의 대한민국 전역에서 공급이 거의 어려워졌어요. 건설사들이 택지개발지구 또는 구역정리지구 이런 지역이 아니면은 일반 공급 방식을 추진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뭐 뉴스를 들어서 아시는 것처럼 조만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게 되면 일반 공급 방법은 공급이 불가해집니다. 원천적으로. 그래서 한 가지는 빼고 지역주택조합 개발 방식과 재개발 방식이 나눠지게 되는데 재개발 방식에 대해서는 이따가 우리 이병만 회장께서 설명을 드릴 것이고 저는 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 추진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이 과거에 이 법이 주택건설 촉진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주택 공급 방식인데 사실 과거에 수십 년 전에 그 공급할 때는 이 건설사들이 이 아파트 공급 방법을 쥐락펴락해서 사실 서민들은 아파트 공급받기 어려웠던 그런 시절이 있어서 일반 서민들도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택건설 촉진법에 근거해서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방식으로 공급하도록 해 있었는데 법이 취지는 좋게 만들어졌지만 허점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진하는 사업주체에서 어떤 사명감을 떠나서 자기 이익에 눈이 멀어서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폐해가 많이 발생돼 가지고 지금 뭐 많이 접해서 아시겠지만 지역주택조합 하면 그거 무슨 사기 아니냐, 도둑놈들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거 하면 반대적으로 서울 전역만 하더라도 상당한 좋은 입지에 수려한 입지에 공급된 아파트가 주택조합 방식에 의해서 공급돼서 상당한 재산 가치가 증식 기회가 됐던 것도 사실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역주택조합이 공급 방식은 사실 굉장히 좋은 취지에서 입법 취지에서 만들어졌는데 폐해가 있었는데 근데 이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게 허가되고 하면 옷을 입을 때 첫 단추를 잘못 끼면 옷 자체가 잘못되듯이 똑같은 현상이 발생되는데요. 이 지역주택조합의 성공에는 절대 원칙들이 존재합니다. 일단은 아파트를 지으려면 토지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토지에 그냥 질 수는 없죠. 인허가를 격려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땅에 이 공급하는 아파트에 분양에 대해서 돈이 들어야 되겠죠. 이 삼박자가 다 맞아졌을 때 성공이 가는 겁니다. 근데 이 가기 위해서 예전에는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지역주택조합을 모집을 할 때 토지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허가도 가능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어떤 국회의원 하나 잡아가지고 용도 변경해서 뭐 될 것이라 해가지고 추진했던 사례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조합을 모집했는데 토지 확보 안 돼요. 건축행위를 하려면 땅이 몇 개 돼야 공사를 시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과거에는 제도적으로 사실 허점이 많았었는데 2017년 6월 3일 날 대대적인 그 법 개정이 돼가지고 조합 모집하는데도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이 해당 사업지가 공동주택 건립이 가능한지, 두 번째는 소유 토지 확보가 가능한지 유무, 그 다음에 추진하는 사업 주체의 이제 대행, 업무 대행사가 과연 원활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법으로 상당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만 시행되면 과거의 폐해가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법을 악용하면 또다시 폐해는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지역주택조합은 정말 좋은 사업인데 추진을 하는 당사자가 어떤 마음가짐, 어떤 사명감을 갖고 하냐에 따라 가지고 답은 성공과 실패로 극명하게 나눠집니다. 자, 이 지금 현재 주택조합 방식에 의해서 주택법에 근거한 토지 소유권은 95% 확보되면 나머지 5%는 매도 청구권이 존재하게 됩니다. 법적으로 사업이 무조건 갈 수가 있는 그런 환경이 되죠. 그 다음에 이 환경이 됐을 때, 조합을 모집했을 때 이 환경이 되게 되면 따라오는 게 시공사가 굉장히 건전한 사업장이라고 판단해서 시공사가 덤벼듭니다. 불확실성이 줄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입지가 좋으면, 아까 누가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제가 장담하는데 이 입지면 또 사명감을 갖고 추진하면 대한민국 특근 건설사 5손가락에 있는 건설사들이 서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사업지 특성에 맞는 시공사 선정 및 앞에 게 전제되게 되면, 토지 확보가 전제되면 확정적 분양가, 주택조합이 폐해가, 가장 큰 폐해가 나중에 이 주택조합은 분양가를 하고 분담금이라고 합니다. 34평형을 5억이야. 근데 나중에 가면 터무니없이 더 내. 이게 이제 대표적인 폐해 사례인데, 예, 또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게 처음서부터 제대로 단추를 껴서 가게 되면 확정적 분양가에 근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추진하는 사람이 얼마나 사명감을 갖냐에 따라 가지고 가능성이 많이 달라지고요. 자, 이거를 원활하게 해야만이 되는 절대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 땅이 어떤 용도로 어떤 식의 개발 방식에 해서 활용 가치가 얼마나 있는지를 추측성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건 법에 근거하고 법만 갖고도 안 돼요. 조례라는 게 있고 사례라는 게 있고, 이게 심의 과정이 있습니다. 건축심의, 경관심의, 여러 가지 심의가 있는데 심의위원들이 대부분 교수님들이고 전문가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임의적 잣대를 갖고 또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 사업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것인가 예측이 필요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노하우가 없으면 애서장처 출발한 자체가 굉장히 허구이라는 걸 아실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주택조합의 성공의 절대 조건입니다. 돈만 있어도 되는 것 아니고, 자, 절대 조건은 바로 이겁니다. 사명감. 지역주택조합 시작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명감이 없이 추진하는 조합 사업은 성공하지 못한다. 여기 절대. 감히 제가 한 40년 가까이 했는데요. 절대라고 용어를 쓰겠습니다.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 진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업의 주인은 조합원입니다. 저도 아니고 건설사도 아니에요. 조합원이 주인이에요. 이거를
착각해서 그냥 조합원은 조합원이고 사업을 추진한 내가 주인이야. 이거 실패입니다. 시작부터. 사업의 주인은 조합원임을 인식하고 눈앞의 이익에 타협하지 않고 조합원의 권익을 우선시하고 투명하게 추진하면 성공의 길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 중요한 사항으로 전문성이 필요한다. 반드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을 큰 그림을 그려야 돼요. 어떤 식으로 어느 단계에 어떻게 진행돼야 되는지에 대한 큰 밑그림이 있어야 되고요. 추진 절차, 시기, 방법 여기에 대한 아주 세부적인 면밀한 기획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향후 부동산이 흘러갈 흐름도 예측이 해야 되고 관련 법규 이행을 반드시 해야 되고 법은 정확합니다. 혹시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제가 40년 됐는데도 지금도 하나의 프로젝트를 시작하면 또다시 공부를 하면서 해야 됩니다. 자, 이게만큼 어려운 거죠. 자, 다음 페이지. 자, 많이 알고 계신 것처럼 지역주택조합의 폐해 사례입니다. 이 폐해 원인이 아까 말씀드린 사명감과 진정성이 없으면 실패로 가게 됩니다. 조합 사업의 절대 원칙이 부족하다는 거죠. 이게 없으면. 이게 없으면 뻔합니다. 조합원의 권익보다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면 실패로 갑니다. 또 전문성, 이 용도 지역에 대한 잘못한 판단, 자의적인 판단, 뭐 이렇게 해서 좀 줄좀 돼가지고 뭐 구의원 좀 동원하고 국회의원 좀 동원하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풀어보려고 하는 알량한 그러한 방식으로 사업을 접근하면 이건 정말 망가지는 사업장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관련 법규, 사례 이런 등의 노하우가 없이 그냥 남이 하니까 뭐 잘 되겠지 하는 식으로 땅도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했다가 엄청난 피해가 발생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땅을 확보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마치 다 된 것처럼 허위로, 이거는 사기입니다. 이 사업은 무조건 실패합니다. 이게 골마 터지기 시작해서 조합과 조합원 간에 불신이 만들어지고 결국은 소송이 발생되고 이런 이 아파트 단지는 문제의 단지가 되게 돼서 뭐 단지 가치는 하락이 되는 것은 뭐 뻔하고요. 결과는 과도한 추가 부담금이 나오게 된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넘겨주실까요? 제가 94년 4월에 추진한 정원은 중랑구 신내동에 있는 정원한 아파트입니다. 한 300세대가 모자라는 세대인데 이걸 하나 사례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 4월에 조합원 모집을 개시해서 97년 1월 15일 날 중랑구청으로부터 준공, 그러니까 사용 승인을 정식으로 받아서 입주한 사례입니다. 이 당시에는 서울 시내에 수많은 조합이 진행됐는데요. 이 방식으로 해서 준공필 입주받은 조합 아파트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최초입니다. 이걸 제가 했습니다. 지역주택 사업 중 가장 빠른 기간에 준공필 입주. 단지는 조그맣지만 정말 성공체의 모범 사례라서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지금도 현장하고 있으니까 확인해 보실 수 있는 아파트입니다. 중랑구 신내동 마무리 가는 길의 왼쪽편에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신속하게 최단기간에 인허가를 종료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11월 4일 날 조합원 모집을 개시해서 12월 조합 창립총회입니다. 조합 창립총회는 공급 규모의
50%가 이상 조합원이 모집됐을 때 창립총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12월에 조합 바로 창립총회를 해서 창립총회를 해야만이 조합 설립인가 신청 요건이 됩니다. 그래서 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해서 2월에 조합 설립인가가 완료되고 3월에 사업 승인이 이게 건축가 간다. 사업 승인이 신청돼서 9월에 사업 승인이 완료된 10개월 만에 모든 인허가를 완료하고 건설사 사업 승인 나온 그 다음에 시공사가 공사 시작하는 겁니다. 10달 안에 사업이 추진된 이것도 제가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사항을 말씀드려 제가 여러 가지 사업장도 했습니다만 요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산 현대 고양시 일산에 가면 구일산 지역이 있습니다. 일산역 주변에요. 현대건설이 일산에 처음으로 지은 아파트들입니다. 홈타운 1차, 홈타운 2차 이것도 제가 했습니다. 근데 97년도 9월 11월에 공급을 했는데 IMF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부담금이 제로 상태로 사업이 종료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실제로 성공했던 사례를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 땅이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이 땅이 어떻게든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그 개발 방식의 가장 올바른 방식은 지역주택 공급 방식이 맞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그 방식이 바로 조합원 여기 지주님들이 재산을 최대한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저한테 믿고 맡겨주시면 이렇게 성공 사례들을 터잡아서 반드시 진짜 멋진 성공으로 기결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화면에 보여드린 게 사업 실적입니다. 이게 사업 실적이고요. 이 사업장이 사고가 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없고 그러면 이제 제가 요점 정리하겠습니다. 도시 설계 주식회사 알파고 요점 정리입니다. 물론 설명을 워낙 잘해 주셨기 때문에 뭐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알아들 수 있도록 제가 간단한 요점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사업장에 가면은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 땅값 얼마 줄 거냐, 돈을 어떻게 줄 거냐, 그리고 또 사업을 진행하면 진짜 이게 잘 될까? 시공사는 어딘데?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맞죠? 이게 가장 중요해요. 내 땅값 얼마인데? 얼마 줄 거야? 돈을 어떻게 줄 건데? 또 입주를 하게 되면 시공사가 잘할까? 이거예요, 포인트가. 이겁니다. 이거는 이제 기본 대전제니까 이틀 안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립니다. 자, 맨 먼저 도시. 자, 도시에서는 중요한 게 오늘 우리 유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이겁니다. 당초의 기정, 당초에 여기에서 이렇게 변경하겠다. 이 안이 강동구청에 서울시로 입안이 됐습니다. 상정했습니다. 입안이요, 죄송합니다. 상정됐습니다. 상정됐는데 이게 언제 마무리될 거냐? 빠르면 올해 11월이나 늦으면 내년 1월에 결정이 됩니다. 그럼 이게 이제 결정이 되면 이후에 결정이 된 이후에 또 다시 지구 단위의 세부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이게 한 10개월에서 1년 정도 걸려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뭐냐? 제가 당초에 인사말을 제가 서투르게 드리고 나서 도시를 설명을 제가 소개해서 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 지역에 이제 민감할 것까지는 없는데 서로 상반되게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물론 이제 페어플레이 해야 됩니다. 상대방도 존중해야 되는 거고 뭐 내게 제일 잘 되고 내게 제일 이쁘고 내게 제일 소중하고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분께서 추진하는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 안 된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중요한 게 뭐냐? 소요되는 시간이 있고 중요하고 또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의
토지 가격입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보유하고 있는 돌멩이 산이라도 내게 가장 소중한 거예요. 내게 소중한 겁니다. 그런데 저도 일군 건설회사 대기업에서 제가 오랫동안 근무를 했고 또 조합만 좀 담당을 했습니다만은 이거는 그 공통된 사항입니다. 근거가 있는 겁니다. 제 임의적인 추론과 제 생각과 제 판단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건 공식화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조합의 종류는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지금 설명하신 지역주택조합, 그 다음에 일단의 주택 토지 조성 일단의 토지 조성사 조합이 있어요. 이렇게 크게는. 그리고 뭐 생긴 게 또 이제 도시개발법에 이런 이제 조합이 있는데 이 조합 중에 또 하나 또 있습니다. 뭐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전통시장 특례법에 의한 조합이 있는데 이 시장 가운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가운데 가장 여러분들의 집가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뭐냐? 지역주택조합입니다. 자, 그러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집가는 왜 떨어지느냐? 부대 조건이 많아요. 첫 번째는 뭐냐? 경종률. 두 번째는 공공기여하는 임대 아파트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건 의무사항이에요. 의무사항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이 정도 마치고 그분께서 추진하는 재개발이 안 된 게 아니에요. 됩니다. 돼요. 이 지역에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소요되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왜냐? 이거는 이제 전문 용어입니다만은 서울시의 2025 도시 기본 계획이 있습니다. 기본 계획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거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말씀드립니다. 왜냐면 안 그러면 제가 어떤 피로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자, 정확한 근거에. 그런데 서울시 기본적인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제 공람 공고가 나와 있어요. 이게 여기에 보면 서울시 내 8개소만 이걸 공람을 합니다. 언제 하느냐? 2019년 9월 26일부터 다음 달 10월 10일까지 제 공람 공고를 합니다. 여기에 지금 천호 지역의 A 특별계획구역 A1-1번이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결국은 뭐냐? 결론은 뭐냐? 2025 계획에 재개발하겠다는 이곳이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재개발은 되긴 되는데 이게 언제 되느냐? 2030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2030은 뭐냐면 결론은 2025년 때쯤에 하게 되는데 앞으로 소요되는 시간이 5년 6년도 걸려요. 이때 입안해서 하게 되면은 되긴 되지만 소요되는 시간이 7년에서 10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되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재개발이 뭐냐? 공공자원입니다. 재개발은. 그렇기 때문에 집가를 산정을 할 때는 감정가 두 군데 아니면 세 군데를 감정을 해서 나누기 n분의 1에서 그 기준으로 합니다. 그 기준으로. 세 번째 뭐냐? 의무상 임대 아파트를 15% 이상 건립을 해야 돼요. 그럼 표 뛰고 차 뛰면 저희는 뭐 졸갖고 장기를 뛰라는 거예요? 이건 아니거든요. 이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사업이 가장 좋고 남이 하는 사업이 가장 나쁘다는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정확한 규정에 의해서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제가 갖고 있는 것도 나쁘고 제가 갖고 있는 것도 너 것보다 당신 것보다 싫고 이런 거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되긴 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너무 많이 과다하게 걸린다. 그리고 집가에 대해서는 지역주택조합보다는 조금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이제 캐쇼 마크입니다. 이겁니다. 이거고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인 그 도시 부분은 정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축 부분. 건축 부분은 제가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건축 부분은. 자, 가장 중요한 게 문화재 가각, 그 다음에 한강 수변, 높이 제한이 있다. 높이 제한이 있는데 여기에서 8,119평에서 도로로 17.6%를 기부 체납해야 되는 거고 지상에다가 준축으로 갔을 지상에다가 10% 이상의 공공 기여를 해야 된다. 건립해서 줘야 된다. 그러면 땅도 내놨지 뭐 공사비 있죠, 설계비 있죠, 간접비 있죠. 이걸 전부 다 사업자가 부담을 해서
지어서 이걸 기부점해야 된다. 이랬을 때 준주거 지역으로 가능할 수도 있다. 가능하다는 아닙니다.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준주거보다는 아니 일반 주거보다는 준주거로 가야 여러분들한테 단 0.001%라도 득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얘기. 자, 그다음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그다음 우리 이제 업무 주관사인 우리 알파고 우리 서특 기자님께서 이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은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우리나라 지역주택조합의 성공률이 27.6% 현재까지 100군데 하면 27군데밖에 성공이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 첫 번째는 토지 확보가 안 돼요. 두 번째는 뭐냐? 인허가가 불투명해요. 인허가가. 세 번째는 뭐냐? 첫 번째, 두 번째 안 되기 때문에 조합은 모집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사고가 나는 조합이 거의 70% 됩니다. 그런데 저희 알파고의 대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인허가의 문제. 이거는 인허가는 지금 특별기획구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강동구의 강문으로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한강 수변이 있잖아요. 최고의 아파트예요. 자, 그러면 인허가는 문제 없습니다. 토지는 토지 가격을 서로 정해서 매입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 문제 없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 자금력. 자, 시공사는 어디로 할 건데? 자, 이거는 차제 문제지만 전문적인 업무 대행사여야만이 이거를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이 세 가지는 다 자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 자신 있다. 자,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 대전제가 있어요. 대전제가. 자, 그러면 남이 하니까 니네들은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추진하니까 실패. 이런 내용은 절대 아닙니다. 자, 상대방 존중해 줍니다. 여기 보시면 토지 권은 95%입니다. 자, 이제 지역주택조합에 몇 가지가 있거든요. 몇 가지. 자, 첫 번째는 80%를 토지 사용 권원의 정의가 뭐냐? 토지 사용 권원은 세 가지입니다. 그 땅을 돈을 다 주고 100% 매입했을 때 한 가지. 두 번째는 부동산 매매 계약을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가격을 정해서 체결했을 때 이거 토지 사용 권원. 또 한 가지는 토지 사용 승낙서를 진구했을 때 받았을 때의 토지 사용 권원이랍니다. 이 세 가지가. 이 세 중에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자, 이거가 80%가 되면 80%. 총 100에서 80%를 토지 사용 권원을 받았을 때는 조합원 모집을 하겠다라는 승인을 요청합니다. 신청합니다. 이거는 신청해요. 그러면 80%만 토지 사용 권원을 확보해도 조합원을 모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승인을 받아서.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주택조합은 총 전체적인 사업 부지에서 95%의 토지 사용 권원을 확보를 해야 나머지 5%는 매도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이 매도 청구할 때는 감정을 2번 해서 나누기 2분의 1에서 그 돈을 법원에다 공탁하고 그냥 강제하는 거예요. 강제하는 거예요. 이 조항이 95%만 토지 사용 권원을 확보하면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80% 토지 사용 권원을 확보해서 조합은 모집을 할 수 있으면 실패해요. 100점 100패입니다. 80%를 확보를 해서 조합 모집을 해버리면 95%까지에 이르기에는 15%가 부족하죠. 15%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땅값이 평당 1억 달러 왜 합니까? 절대 그래서 80%의 토지 사용 권원을 우리 알파고에서는 80% 토지 사용 권원을 받아서 조합원 모집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약속입니다. 구두도 약속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녹음하고 계시잖아요. 자, 95% 정상적인 절차로 가겠다 이런 얘기예요. 단 유도리는 있습니다. 92%가 됐든 3%가 됐든 이 유도리는 뭐냐? 정작 그분하고 토지사용권을 확보를 못했다 할지라도 대약속을 해서 문서화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또 가능하죠. 그렇잖아요. 자, 95%가 충족이 돼야만이 조합원 모집을 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대충 스케줄을 보면 이렇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80% 토지 사용 권원을 확보하면 조합 모집 승인서를 받겠다. 그 다음에 한 90% 정도에 확보했을 때 시공사. 이제 저희는 지금 계획은 메이저입니다. 메이저, 빅5 이 안에 이제 선정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지금 생각은 그렇지만 그때 상황 와서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90% 정도 됐을 때 시공사를 이제 선정 협의를 할 겁니다. 그리고
주택 홍보관을 건립을 할 겁니다. 그래서 95%가 되면 모집을 할 겁니다. 하는데 자 그러면 토지 계약금을 언제 주느냐? 이것도 아주 중요한 사항이에요. 이 기본적인 거는 말씀해드리겠습니다. 한 집 협의 계약서 체결해서 토지 계약금이든 약정금이든 드리면 이게 사업이 안 됩니다. 대원칙이 뭐냐? 95% 확정됐을 때 일괄 약정금이 됐던 계약금이 됐던 일괄 드리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야만이 여러분도 좋고 저희도 좋은 거지. 안 그러면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생겨요.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맞겠다.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니까 이거는 그리고 이제 서 회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아직까지 조합 이 사업을 서 회장님은 40년, 저는 한 30년입니다. 하면서 실패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꼭 뭐 저희 말이 맞다, 저희를 믿어라, 이건 저희들이 어떤 말씀을 드려도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 뭐 토지를 매입하면 두 가지로 분류가 되겠죠. 아 나는 여기 아파트 살기 싫어, 그냥 팔고 나갈래, 이런 분이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그래 나는 재입주하겠다, 재입주하겠다, 뭐 이런 부분도 있을 거고, 이건 이제 선별해서 이제 하실 겁니다. 예, 하실 거고.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요점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예, 그 다음에는 가장 여러분들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모든 것을 결정을 지어서 해서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우리 이백만 회장님 모시고 여러분들하고 진지한 대화를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됐죠. 지금 그 엉덩이가 저도 아픈데 똑같이 아플 겁니다. 그 중간에 나가신 분들은 오늘 그 뒤에 저 선물 갖다 놨는데 못 받으시고 그냥 가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간단하게 빨리 끊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긴 시간 동안 오랫동안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의 토지가를 전부 정리해서 이제 여러분들 토지가가 얼마인가를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비교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재개발을 할 때 여러분들이 토지가가 높을 것이냐, 혹은 지역조합을 할 때 토지가가 높을 것이냐, 이 두 가지 비교만 해보면 어느 것이 높은가를 여러분이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자, 똑같은 땅 위에 재개발을 할 때 재개발은 뭘 해야 됩니까? 임대주택 지어야죠. 임대주택. 그 다음에 세입자 여러분들이 돈 줘서 내보내야 돼요. 세입자. 근데 우리 지역에 그 다가구가 어떤 분은 뭐 6세대까지는 세를 줬어요. 그런데 이 한 세대가 한 사람일 때 기본적으로 930만 원 정도 줍니다. 그리고 한 가구가 두 사람이 살 때는 거의 한 1,000만 원 더 넘어요. 사람 숫자로 늘어나죠. 근데 이걸 또 여러분들이 줘야 돼요. 그러면 그 땅 위에 똑같이 아파트를 똑같이 지었어요. 그리고 분양가를 똑같이 받아요. 그러니까 지역조합도 똑같이 분양가를 받고 또 재개발도 똑같이 분양가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땅값이 어느 것이 높게 책정되겠어요? 지역조합은 나가는 게 없죠. 뭐 임대주택 나갈 거 없고 세입자 나갈 거 없고 하다 보니까 돈 지출이 없어요. 그런데 재개발은 임대주택 지어서 기부 철합해야죠. 그 다음에 또 세입자 돈 내보내야죠. 똑같이 사업은. 그러니까 이거 두 개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똑같은 분양가에서. 그럼 땅값이 손해본 것만큼 땅값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비교치를 놓고, 제가 이게 사무실 오픈을 하고 이제 이름을 뭐 이렇게 이제 대는 게 좀 실례일 수도 있지만, 뭐 김석기 씨하고 김태형 씨가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재개발을 하고 있는데 왜 와서 지역조합을 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재개발을 했을 때 주민들이 얻는 이익이 모두 공개되고 알려졌냐고 내가 물었어요. 그 김석기 씨 답이 다 알려줬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재개발을 할 때
내 땅값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들은 적이 있어요? 다 알려줬대요, 다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다 잊어버리셨어요? 알려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개발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사업을 처음에 땅을 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동의서만 75%를 받으면 그 재개발 조합 설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25%가 반대를 했어요. 나는 재개발 안 할 거야. 이건 어떻게 돼요? 재건축에서는 매도 청구를 합니다. 근데 재개발에서는 수용을 해요. 수용 결의를 합니다. 재개발 63조에 보면, 도정법 63조에 보면 63조죠. 수용하도록 돼 있어요. 재건축은 매도를 할 수 있고 이 지역적도 매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럼 매도와 수용의 차이는 뭐냐? 매도는 개발할 땅의 그 감정평가를 할 때 개발하는 이익까지 포함된 금액을 매도하는 거예요. 근데 재건축은 그걸 뺀 금액을 매도하는 거죠. 수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로 뺏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강제로 뺏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송해야 돼요. 재건축과 지역주택조합은 시행하는 쪽에서 소송을 하는데 재개발은 여러분이 소송을 해야 돼요. 뺏기니까. 근데 대법 판례가 나와 있죠. 그게 여러분들한테 안내장을 저희가 보낼 때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재개발의 수용은 적정가를 책정했을 때는 수용할 수 있다라는 대법 판례예요. 그건 뭐냐면 개발 이익이 포함되지 않는 금액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재건축이나 지역조합은 개발 이익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 금액이 좀 높아요. 그러나 재개발은 개발 이익을 포함하지 않는 금액을 수용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재판에서 거의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비교표, 똑같은 땅 위에서 지역조합을 했을 때와 재개발을 했을 때 아까 얘기했죠. 임대주택 지어서 돈 나가, 세입자 대해서 돈 나가 같은 땅 위에 조건은 똑같아요. 기부채나 팔고 도로 나가고 말고 똑같죠. 그러나 재개발은 그런 부당하게 나가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땅값이 똑같이 책정이 안 되겠죠. 같은 분양가를 하더라도. 그리고 재개발도 여러분이 100% 땅이 조합으로 넘어와야 아파트를 지을 수가 있어요. 또 지역조합도 여러분이 100% 땅이 넘어와야 아파트를 짓습니다. 마치 재개발은 뭐 땅이 100% 넘어오지 않아도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모든 사업은 토지가 조합으로 100% 넘어와야 착공을 할 수가 있어요.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빠른 게 어떤 거예요? 우리 아까 지구단위 설계 뭐 여러 설명을 했죠. 도정법은 절차법이라고 해서 그 절차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정법의 추진위원회 구성해서 여러분이 아파트 입주하는데 거의 10년 걸립니다. 잠실 시형 아파트 시작해서 들어가는 게 10년이 넘게 걸렸죠. 13년 걸렸죠. 근데 지역조합은 그렇잖아요. 지역조합은 100%만 동의하면 그냥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헐고 집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장상호 씨가 상당히 많이 벽보를 붙여놨어요. 거기 보시면 지역조합은 시행사에서 한다는 거예요. 시행사는 지역조합을 주관할 수가 없어요. 시행사가 지역조합을 하는 게 아니에요. 조합에서 하는 겁니다. 무주택자 조합.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85평방미터 이하로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 조합은 자격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85평방미터가 뭐냐면 건축 대장을 띄워보시면 여러분들 집이 등기부등본에 띄워보시면은 연면적을 말하는 건축 면적을 말하는 것이 25.7평 이하의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 무주택자로서 조합은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가구 2주택은 조합은 자격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 지역의 재산 건축물 소유자 명단을 쭉 뽑아보니까 토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약 163명 중에
거의 한 80에서 90명이 무주택자예요. 집을 갖고 있는 무주택자. 85평방미터 이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모두 조합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분들은 조합원이 못 될 게 아니죠. 조합원은 가족들 세대주를 만들어서 자식들에게 조합원을 넣어서 이 지역의 아파트 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은 땅값이 높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아까 영상상의 그 주거지역의 그 사업과 그 다음에 준주거지의 사업이 나오죠. 그래서 주거지역 재개발로 재개발 지구 지정할 때 주거지역이죠. 우리 주거 3종으로 아파트를 짓죠. 그걸로 대입을 제가 한번 해봤어요. 임대주택을 15%만 넣었어요. 15%에 30% 넣었는데 448세대의 그 세대가 나오는 중에 15% 하면은 약 한 67세대 정도는 임대주택을 지어서 서울시에 주는 거죠. 그러면 서울시에서 그 67세대 짓는 것을 표준 건축비로 주는 겁니다. 공사비를. 그럼 나머지 땅이 약 한 338세대인가 그게 한 368세대가 될 거예요. 그걸로 이제 분양을 해서 수익을 얻어가지고 대입을 해보니까 여러분 재개발을 할 때 값이 약 한 1,400만 원이에요. 1,400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준주구로 해서 우리가 지역조합으로 해서 기부 체납하는 부지들이 있다 하더라도 똑같이 역산 계산을 해보면 여러분들 땅값이 평균이 2,400이 나옵니다. 그 분양가가 2,300일 때. 우리 지역이 2,300일 때 똑같이 재개발은 한 1,400, 그 다음에 지역주택조합은 약 2,400 정도. 그러니까 분양가가 올라가면 여러분 땅값이 올라가겠죠. 상황이. 그래서 보편적인 그 분양가를 2,300 잡았을 때 그 정도의 땅값이 나온다.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 땅값을 최대한 높이 잡아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다시 추진위원들과 회의를 해서 옛날 제가 2010년도에 와서 했던 방법대로 땅값 책정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 그 다음에 주택공시지가, 그 다음에 현재 매매가, 그리고 우리가 매입할 가격, 이 비교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 각 세대한테 우편 발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그건 차후에 하도록 하고, 오늘은 이제 너무 길었으니까 여기에서 모든 사업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질문, 네, 질문 하나 받고 마치죠. 저번에 사무실에 한번 찾아가가지고 이제 200만 회장님한테 설명도 한번 들어봤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가지고 지금도 뭐 방금 설명하시자 우리 동네가 재개발도 가능하다면서요. 이제 재개발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잠깐만, 재개발 가능하다 하셨으니까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아까도 서울시 2020 사업도 얘기하고 2030도 얘기하시던데 네. 만약에 우리 동네가 재개발로 한다면은 언제부터 시작이 가능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 좋은 질문 하셨어요. 아까 그 설명드렸죠. 20 계획이 그 도시계획 심의를 9월 18일 날 통과가 됐어요. 2025 계획이요. 그러니까 2025년부터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결의가 9월 18일 날, 그러니까 이달 18일 날 서울시 계획 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돼서 9월 26일부터 10월 10일까지 공람기간을 넣었습니다. 공람기간이 아까 서울시 그 발표예요. 그런데 그 공람기간에 어디 지역이 재개발이 되는가가 명시되어 있어요. 그게 사대문 안을 벗어난 외곽지에 8군데가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이 됐어요. 그 공람이 금년 9월 26일부터 10월 10일까지 하는 겁니다. 근데 그 8개 지역 소개가 우리 천호 지역이 없어요. 그러면 2025 계획은 물 건너간 거죠. 그 죄돼 버렸어요.
그럼 이제 물 건너가면 도시계획하고 우리 유 박사님이 설명하셨죠. 또 5년 후에 합니다. 그러니까 2025 계획이 우리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2030 계획으로 넘어가요. 아니 그 2030년부터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니 이제 그때도 또 이제 가서 이제 심사를 또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재개발이 보통 10년 걸리는 사업인데 2030년 이후를 하면은 2040년 이후에는 아파트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재개발 지구 지정을 받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호지역은 2025 계획, 25년 계획에서는 이제 물 건너갔어요. 아직 그 제외됐고, 그러면 이제 또 2030년 가서 재개발할 수 있는 지역으로 가려면 앞으로 5년 후에 또 조사를 해야 돼요. 타당 조사를. 아니 그러면 대충 짧게 계산해봐도 2040년에나 그러면 아파트 입주가 가능하다는 그렇죠. 얘기네요. 2030 계획부터 부지런히 시작하면 2040년대 아파트 입주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현재가 2020년이니까 제 나이가 40살이에요. 2040년이면 60살에 그러면 아파트 입주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지역의 재개발은 장상호 씨가 열심히 뛰어요. 네, 그 양반이 정말 막 최선을 다해서 뛰는 걸 보면 칭찬을 해주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번에 이제 서울시 발표는 2025 계획에서는 우리가 제외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지금 서울시로 우리가 지구 단위 계획이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재개발 지구의 지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다 끝난 이후에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끝난 이후에 가면 25년도 계획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30년도 계획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게 된다면, 자 이제 뭐 마지막 질문 없으면 네 하시죠. 이거 업무 대행을 하셔서 예를 들어서 그 토지 보상을 한다고 하면 어림잡아도 자금이 토지 보상에만 1, 2천억 이상이 들어갈 텐데 그만한 자금이 지금 그 대행사에서 뭐 가지고 있든지 또는 아까 말씀하신 B5 건설사를 데리고 와서 하든지 그런 것에 대한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이제 우리 지역이 지금 예상 잡은 그 금액이 제가 2010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잡았을 때 1,570억이었어요. 1,570억. 근데 지금 와서 잡아보니까 약 2천억이에요. 여러분 토지가 약 한 2천억 정도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한테 10% 계약금을 주려면 200억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2천억을 들여서 대행사가 땅을 살 수가 없어요. 2천억을 들여서. 대행사는 대행사일 뿐이에요. 시행사는 2천억을 들여서 땅을 사는 거예요. 거기다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대행사는 아파트를 분양하기 위해서 땅을 사는 게 아니고 업무를 대행하는데, 대행사가 여러분의 땅을 10% 가격은 대행사에서 빌려주는 겁니다. 조합원. 그래서 이제 매입이 되면 그 다음에 시공사가 들어와서 이제 은행권에서 나머지 땅값들을 받아서 정리를 다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서 대행사가 2천억을 들고 와가지고 여러분 땅을 사면 대행사를 할 필요가 없죠. 그 돈 갖고 땅 사서 아파트 분양하면 되죠. 그러니까 대행사 뒤에 시행사든 건설사든 조인이 되는 데가 있냐 그걸 이제 그것 아까 말씀드렸듯이 땅을 살 때 한 세대 한 세대 한 세대를 개개인적으로 계약을 해서 계약금을 주면 땅 사는 게 실패합니다. 한원이 들어와서 실패한 원인이 거기였죠. 다 못 사니까 결국은 46채를 다 팔고 나갔어요. 2012년도 3년도에 다 팔았죠. 그때 판 가격이 평당 1350, 1400 많이 받은 게 아마 한 1500 정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 동네 땅이 전부 1500대 미만 땅으로 변질돼 버린 거예요. 그 당시에. 그 땅값이 안 올랐죠. 엄청 안 올랐어요. 그 실패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업에 실패를 하면, 들어오는 업자가 실패를 하면, 대행사가 대응을 잘못하면 여러분 집값은 올라가지 않고 내려갑니다. 95% 여러분들이 매도 확약서를
나 이렇게 팔겠다 결정이 날 때 일시불로 계약금을 넣어줘야 사업이 성공해요. 그게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그 다음에 일군이고 어디고 여기 현장에 모든 돈을 쏟아 부어줍니다. 그게 성공의 관건이에요. 네, 예. 전문가시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거 좀 먼 후의 얘기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 토지비 지급 기준은 아까 말한 이 땅이 95% 권원이라는 건 계약권이죠. 계약권이 확보됐을 때 이 사업은 거의 완벽하다고 하는 거 없어요. 여기 하나가 전제되는 게 인허가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도시계획 쪽에서 미리 얘기했지만 지구단위, 지금 당장 지구단위부터 저희는 출발합니다. 지구단위부터 출발해서 지구단위 결정 고시가 나게 되면 사업 승인 신청하게 되는데, 사업 승인 신청할 때는 95% 토지 소유권이 조합원 앞으로 소유권이 넘어와야 돼요. 여러분들 토지 소유권이 조합 앞으로 넘어와야 됩니다. 결국은 잔금 지급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2천억이라는 자금이 어떻게 마련되느냐? 물론 토지 계약금은 업무대행사가 조달해서 지원해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자, 토지 이 사업지에 대한 지구단위 결정 고시가 나면 거의 인허가가 걸러진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이 토지의 감정가와 이 사업에 대한 그 PF 성격이, 이렇게 이제 중간에 브릿지론이라고 하는데 징검다리론이라고 합니다. 이 일시적 대출이에요. 이 대출로 해서 토지비가 지원이 됩니다. 업무대행사 할 일이 시공사 컨트롤과 금융 컨트롤이에요. 이건 전문성이 상당히 필요한데,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토지 잔금 지급은 토지 계약 권한이 95% 확보되면 그건 자연스럽게 되게 돼 있으니까 염려 안 하셔도 되고, 또 조합원으로 이제 참여를 하시게 되면은 그 토지 담보 대출은 이제 공사업 승인을 받아서 공사를 착공하게 되면 중도금 대출이 일어나게 됩니다. 중도금 대출이 일어나면 앞에 브릿지론이 갚아지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95% 토지 권한이 확보된 상태에서 저희들은 조합원을 모집하겠다. 완벽합니다, 이러면. 그리고 주택법에서 하나 또 강제하고 있는 것이 조합이 사업지체인데 조합은 전문성이 없어요. 물론 업무대행사가 모든 걸 컨트롤하고 협조를 하지만 국가에서 조합 아파트인 경우에는 시공사, 건설사가 공동사업자로 의무 등록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강제 권한입니다. 이게 주택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점만 되면 95% 확보되면 사업은 거의 안정적으로 간다는 걸 전제하시고, 그때 되면 95%가 됐다 하면 땅값 받는 거 걱정 하나도 안 하셔도 되고, 적어도 이 좋은 사업지면 95% 토지가 확보된 상태에서 우리나라 탑5의 시공사가 여기에 참여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여기 조합원 모집은 뭐 단시간에 완료될 거로 생각합니다. 참고로 지역주택조합이 이렇게 추진되면 일반 공급하는 방법보다 최소 10%에서 20% 정도가 저렴하게 공급이 됩니다. 이런 점은 이제 향후 얘기지만 저희는 그런 자신을 갖고 진행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TV 나와가지고 이제 TV에서 하루가 보면 지역주택 조합이 엄청 폐단이 많던데, 근데 지금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폐단을 중간에 분양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까 말씀 다 드렸어요. 그 폐해 사례를 말씀드렸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조합원 모집 시기예요. 시기가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이익을 선행적으로 생각해서 조합원을 함부로 모집했다가는 이 사업은 무조건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중간에서는 절대 안 합니다. 안 한다는 거죠? 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 거의 사기입니다. 아니 딴 데는 그렇게 하던데 여기는 어쨌든 다른 데는 어떻게 하든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건 실패합니다, 무조건. 그럼 믿으셔도 됩니다. 조금은 늦어도 저희는 확실하게 투명하게 진행할 겁니다. 그래야 지주들도 토지계약 잘못 찍어주고 나서 그런 분쟁에 휘말리지 않고요. 웃으면서 잔금 청산이 이루어지고 또 이 아파트에 재입주하실 수가 있고 재산 가치를 이중적으로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최대한의 단가를 받으시고 이거 아까 그 일반 공급 방식으로 가면 2천억이 아니라 1,500억 이하로 땅을 사야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불가능해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재개발 방식 가도 이 땅값이 1,500억이 넘으면 거의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답이 대충 나올 거예요. 2천억을 주려면 지역조합 방식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언 하나 드릴게요. 네. 먼저 설명을 하신 거잖아요. 예. 근데 이 지금 오늘 논의했던 모든 사안들이 좀 압축돼 있는데 예시로 들 수 있는 게 그 동작구야가 살벌하게 일어나시는데 이수역의 리가 지역주택조합하고 네. 그 바로 앞에 레니안 로이파크라고 재개발로 바로 이제 재작년에 분양을 한 데가 있어요. 그 두 개를 예시를 한번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사람들이 이해가 좀 쉽겠죠. 네, 다음 기회에 뭐 그런 것도 좋은 말씀이시니까요. 네, 참조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그 뒤에 보시면 여러분들 그 가실 때 선물 하나씩 받아가시고 이제 여기 화면은요 재개발이 추가로 8군데가 확정된 것을 이렇게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천호가 빠졌어요. 2025 계획에서 이 8지역이 추가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